푸른밤 종현입니다.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이유는요,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맛이 없는 이상한 생명체다 라는 걸 적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로는 미묘하게 빛이 다른 수컷과 암컷이 서로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필사적인 이유 때문에 빛을 내는 거지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해서 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반딧불이는 밤을 밝혀주는 재미있는 곤충이죠. 그래서 우린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필사적인 생존을 보고 있었던 건데요. 우리도 비슷하겠죠. 저마다 필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니까요. 지금 우리가 바쁘게 힘들게 사는 것도요, 누군가에겐 참 열심히 산다, 보기 좋다, 부럽다, 멋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요? 2월 15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2월 15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아울시티의 Fireflies 였습니다. 반딧불이라는 제목의 노래였어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반딧불이 이야기를 해서 또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이 나죠, 곡에서도. 반딧불이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 눈앞에서 이렇게 딱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영상이나 이런 걸로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신기할까요? 빛나는 곤충이라니.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동물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짝을 찾기 위해서이거나 혹은 본인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화려한 것들인데, 그래요. 인간의 눈에만 좀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고 그들은 항상 치열한 것 같습니다. 자, 반딧불이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좀 어때요? 나는 치열해도 남의 눈에 좀 여유로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면 그건 나름의 좋은 의미가 있는 거겠죠. 오늘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하는 날이죠. 이분도 굉장히 보기에는 차가워 보이는데 알고 보면 따뜻한 분입니다. 말만, 표현만 차가우신 분이에요. 영화 전문기자 신기주 기자님 오십니다. 차별화 넘치는 영화 소개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0s but goodies에서는 여러분의 90년대 신청곡 기다리고 있죠.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세요. 실시간으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 정밀화학, 비상교육, 인터파크 투어, 넷마블 게임즈, 킹목달, 터키항공, 르노 삼성자동차, 한국 미즈노와 함께합니다.
우리들은 늘 천재를 부러워하죠. 하지만 그 천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간적인 고뇌를 합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은 인간적인 고뇌로 인해 외로움의 깊이가 다른 두 천재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천재까지는 아니지만 그만큼 박학다식한 분이죠. 경영, 경제, 영화 전문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천재까지는 아니다. 네.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하다가 오늘은 천재 아니라고 했어요. 삐끗했어.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재의 기준이 뭘까요? 천재의 기준. 네. 사실 뭐 보통은 IQ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취재 때문에 천재들을 좀 만나고 다녔어요. IQ 200, 뭐 평균치입니다. 네네네. 근데 그들이 모두가 다 자기 자식은 천재가 아니길 바란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걸 시사해줘요. 어떤 뜻일까요? 천재인 것만이 좋지만은 않다는 뜻일 텐데 네.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두 편의 영화들이 바로 그것들을 이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천재가 과연 좋은 것인가? 그러니까 남들과 다르다는 것, 네. 또는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한테 이제 공포나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 이해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거는 저처럼 둔재인 게 낫죠. 아니야, 천재까지는 아닌 게 낫죠. 그러니까 영재가 좋을 수도 마음에 있어. 남았어 이거 지금. 자, 그럼 빨리 영화 얘기로 넘어가서 희석시켜 볼까요? 그 안 좋은 마음. 어떤 영화죠? 이미테이션 게임입니다. 제가 아주 재밌게 본 영화인데요. 네. 올해 아마 이제 아카데미에서 많은 상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일단 주인공이 베네딕트 컴버배치인데 저도 아주 좋아하는 배우고요. 네. 아마 셜록이라는 그 TV 시리즈, 영국 TV 시리즈로 아주 유명하죠. 그렇죠. 저도 이런 도쿄에 가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이 배우를요? 네, 배우를요. 그 당시 이제 다른 영화 때문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컴버배치가 굉장히 멋쟁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옷을 잘 입는다고 칭찬해줬어요. 근데 컴버배치가 옷을 되게 못 입지 않나요? 맞아요. 컴버배치가 실제로는 옷을 평소에는 되게 못 입는데, 그죠. 근데 사실 옷빨은 좀 사는 배우잖아요. 키도 좀 그러니까요. 크고. 사실 평소에 극과 극의 비교를 하려고 일부러 평소에 모습을 못 입는가 싶기도 한데, 근데 이 배우가 굉장히 영민한 배우죠. 그래요. 저한테 이제 옷 잘 입는다는 얘기를 해서 기자의 환심을 산 다음에 좋은 얘기를 잔뜩 듣게 만드는 천재적인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 안에서 이제 그 천재 수학자인 앨런 튜링 역할을 했는데요. 저는 거의 상을 받을 만한 급이라고 생각해요. 연기를 상당히 잘 해냈나 봐요. 네, 쉽지 않은 연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앨런 튜링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2차 대전에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과 연합군이 승리를 했을까요? 흔히 얘기하면 예를 들면 루즈벨트 때 덕분이었다, 아이젠하워 덕분이었다, 아니면 몽고메리 덕분이었다, 아니면 무슨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같은 그 병사들 덕분이었다. 영웅들이 수없이 많지만 숨겨진 영웅이 있었고요. 그게 밝혀진 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이제 그 독일군의 유보트라고 영어로 만들어진 적도 있었던 엄청난 잠수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서양과 영국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유보트가 해안을 다 점령하면서 도저히 연합군이, 특히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배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격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위치를 알고 싶은데 이 위치는 이제 암호로 전송됩니다. 그 그러니까 이니그마라고 하는 독일에서 만든 특수한 암호 이 전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암호가 전송되는데, 문제는 이 암호를 깨지 못하면 전황을 승리를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보전이니까요. 그렇죠. 아무리 영웅이 나오든, 그래요, 맞아요. 캡틴 아메리카도 이 전쟁에 참전했는데 캡틴 아메리카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에는 다 이제 빙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격침 당해서요. 캡틴 아메리카가 아무리 애써봐야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이길 수 없는데 이 이니그마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이제 영국의 최고의 천재들이 모여듭니다. 이 최고의 천재들 중에서도 최고 오브 최고 천재가 앨런 튜링이라는 인물이고 실존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있어서 또 해독을 위해 또 함께했던 그 천재들 중 한 인물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인물은요, 이런 거예요. 저도 영화 보면서 이게 제가 천재에 가깝긴 하지만 천재까지는 아니어서 그래서 숫자를 잘 이해 못했는데 이런 거예요. 그 이니그마라는 그 암호는 24시간마다 암호의 배열이 바뀌어요. 그리고 24시간마다 제가 이 파트가 이해가 안 갔는데 어쨌든 이걸 풀기 위해서는 18
10조 개인지 18억 개인지 하여간 수없이 많은 수준의 어떤 변수를 계산해야 된답니다. 24시간 안에. 24시간 안에. 24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변수가 또 등장해서 또 그걸 깨야 되기 때문에 바뀌니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깰 수가 없는 거죠.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컴퓨터에 돌리겠죠. 그렇죠. 근데 이 당시 2차 대전 당시엔 컴퓨터가 없었죠. 앨런 튜링은요. 컴퓨터를 최초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이런 거죠. 아니 이니그마란 기계가 수수께끼를 냈으니 기계한테 그거를 풀도록 시켜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천재적인 생각을 해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천재적인 수학자들이 이제 종이하고 펜과 주판화를 튕기면서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럴 필요 없다. 컴퓨터를 만들어서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을 해내보자. 패턴을 입력해서 그렇죠. 한번 계산해보자. 지금이라면 정말 뭐 초등학교 학생들도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반세기 전에는 정말 천재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맞아요. 사실 컴퓨터라는 게 우리 생활에 들어온 지가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난 근래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스티브 잡스가 퍼스널 컴퓨터, 그러니까 이제 그 애플 1을 만든 게 1970년대 후반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IBM이 이제 일반적인 PC를 만든 게 80년대나 들어서니까 우리가 집에서도 갖고 노는 컴퓨터들이 가정에 보급된 건 불과 30년 남짓밖에 안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 하지만 그 옛날에 상식은커녕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앨런 튜링이라는 이름을 따서 컴퓨터의 애시당초의 초창기 이름은요. 튜링 머신이었어요. 컴퓨터의 이제 원 이름은 튜링 머신이었고 튜링 머신. 계산하는 기기였던 거죠. 네. 이게 발전하면서 이제 컴퓨터라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전 처음 들어요. 이런 식으로 또 컴퓨터가 뭐라고 해야 되죠? 개발이 됐었던 거군요. 근데 또 한 가지 씁쓸한 거는 이 비밀을 풀어내지만 이 사람들이 비밀을 풀어냈다는 것도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에 최근에 알려졌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였겠군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건 캡틴 아메리카였다라고 모두가 믿었던 건데 알고 봤더니 이 앨런 튜링과 일단의 수학자들, 숨겨있는 천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비밀로 붙여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영화에 또 나오나요? 네. 국가 기밀이었겠네요. 이런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건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내가 비밀을 풀었어요, 상대방을. 그 비밀을 풀었다는 걸 상대방이 알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또 다른 비밀을 만들어야 그렇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비밀을 풀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야만 하는 어려워. 그런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어렵다. 비밀들. 네. 자, 그럼 노래를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는 윤하의 비밀번호 486 듣고 오겠습니다. 시간마다 보고 싶다고 감정 없이 말하지 마라. 흔하게 널린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나. 네, 윤하의 비밀번호 486 듣고 오셨습니다. 이 486은 사랑해의 획수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죠? 너무 어려워. 제가 해석했어요. 풀었어. 이걸 풀었다는 얘기는 비밀인데. 자,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네. 아카데미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됐다고 하던데요. 무려 8개 부문입니다.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조연상, 각색상, 편집상, 음악상, 미술상. 대단한데요. 핵심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에 이 노미네이트 됐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훌륭한 작품이라는 증명이 되고요. 또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했대요. 토론토 국제영화제는 어떤 상이냐면요. 북미 지역에서 가장 대중적인 영화제예요. 정말 관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네. 부산 영화제 한 2-3배쯤 많다고 보면 돼요. 거기서 재밌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건 그건 정말 재밌다는 뜻이어서 그거는 북미에 있는 많은 이제 영화 바이어들과 관객 이제 이 영화사들한테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비싸게 팔려요. 어필이 되는군요. 그렇죠. 관객들 반응이 좋네.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니까 테스트 잘 받았어. 그러니까 음반 많이 팔아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중성도 상당히 갖추고 있다라는 이야기겠네요. 그 아카데미에서 여러 곳에 또 노미네이트가 됐다라는 건 작품성이 있다는 얘기고. 제 생각엔 베네딕트 컴버배치가요.
이 영화로 급이 다른 배우가 될 것 같아요. 미리 만나놓길 잘했어요. 정말 도쿄 왔을 때. 네. 어떻게 또 그때 만났었지라고 얘기하면 알아보고. 그때 나한테 옷 잘 입는다 그랬었잖아. 그러면 내가 언제?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 세상에. 자, 그 시상식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봤고요.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잖아요. 네, 그렇죠. 앨런 튜링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오프닝 할 때 천재라고 해서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네. 이 영화를 골라온 이유 중에 또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튜링은요. 네. 비밀을 푸는 기계를 만든 천재예요. 하지만 그 사람한테도 비밀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은 반세기 전에 동성 연애자였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동성 연애는 지금이야 뭐 누가 뭐라고 해요. 하지만 당시에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었고 심지어는 실형을 받거나 네. 아니면 화학적 거세를 당해야 되는 중죄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죠. 네. 그렇죠. 하지만 그것도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자기 자신의 성적인 정체성도 비밀이에요. 내가 뭘 하는지도 주변한테 말할 수 없는 비밀. 그렇네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비밀에 휩싸인 사람인데 남의 비밀을 풀어요. 이게 사실은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이 사람은요, 또 IQ가 워낙 높은데 네. 천재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 수학적 천재들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일상 언어를 잘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말해서 네. 편하게 대화하는 것들을 네. 이 사람은 잘 이해 못합니다. 천재들은. 그러니까 이 영화 안에서 아주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아주 일상적인 칭찬 또는 뭐 좋은 날씨, 뭐 편안한 아침이야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서 허둥대는 튜링의 모습이 나와요. 이 사람한테는 일상적인 언어가 오히려 수수께끼인 거죠. 그러니까 인사치레라고 할까요? 의미 없는 그냥 인사말들이 그에게는 너무 무겁게 다가온다거나 해석이 되지 그렇죠. 않는 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아침이야 그러면 별로 좋은 아침이 아닌데라고 대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좋은 아침이 아니게 되겠죠. 나쁜 아침이 되는 거죠. 그런 대답을 하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나누는 이야기들이 천재들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일 수 있겠다라는. 그리고 이분은 개이니까 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일단의 수학자들 중에서 어떤 배우는 어떤 인물은 정말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네. 어떻게 여자한테 다가가면 되는지 잘 압니다. 네. 눈짓 한번 저 여자 나한테 걸려들었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바디랭귀지를 알아내는. 네네. 하지만 이 사람한테는 그 남녀 사이에서 오고 가는 그런 어떤 신호와 성적인 매력 같은 것들이 전혀 수수께끼나 다름없는 거예요. 풀리지 않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미묘하게 다가오는 것들. 그렇죠. 이 사람한테는 온 세상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덩어리였던 거죠. 그걸 풀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게 비밀을 푸는 이 기계, 튜링 머신을 만들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상당히 힘들었겠네요. 본인이 했던 무언가도 말할 수 없고 본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 본인은 또 비밀을 풀어야 되는 입장이라는 게 어떻게 되면 상당히 박탈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영화 안에서 고등학교 때의 이야기와 현재가 이게 오고 가면서 플래시백으로 영화가 전개가 되는데 네. 거기서 정말로 튜링과 진짜 마음을 나눴던 어떤 남자가 등장합니다. 네. 고등학교 때 친구죠. 근데 그 친구와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물론 영화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클을 드리자면 튜링 머신을 이제 앨런 튜링이라는 이 과학자는 네. 애칭을 따서 크리스토퍼라고 불러요. 이건 마치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이 사람한테는 열쇠가 있긴 했던 거예요. 자기 인생을 누군가 세상과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필요했고 네. 그건 우리 모두한테 필요한 존재인 것인데 그게 천재가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면 눈높이 맞추기 쉬울 텐데 아주 특별한 독특한 점, 수수께끼와 비밀투성이인 어떤 인간한테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어떤 한 사람조차도 갖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을 정말 고독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렇군요. 자, 배우들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어요. 지금은 계속해서 남자 주인공의 이야기만 나눴는데 여자 배우도 나오잖아요. 나왔군요. 네. 키나 나이틀리가 나왔어요. 심지어.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는 아니에요. 네. 상당히 캐스팅이 잘 된 배우라는 평이 있던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아까 제가 그 아카데미 그 8개 부문 노미네이트 됐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여우,
조연상. 네, 입니다. 뭐 어쨌든 그 키라 나이틀리는 제가 느끼기엔 이 영화 안에서요. 네. 영국 이제 영국 본토 발음? 네. 이 영국이 배경이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캐스팅된 게 아닌가 싶은데 너무 야박한 평가인가? 그래도 키라 나이틀리의 다른 영화에 비하면 연기가 깊이가 있어요. 특히 후반부에 제가 이 장면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정적으로 극적으로 이제 앨런 튜링과의 관계가 이제 전개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키라 나이틀리의 단호한 연기는 꽤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글쎄요, 제가 갖고 있는 키라 나이틀리에 대한 어떤 선입견은 항상 그 러브 액츄얼리에 나오던 그 어중뛴 매력밖에 없어서. 아니면은 그런지. 뭐 네. 비긴 어게인의 이미지가 지금 아직 한국 대중들에겐 많이 남아 있겠죠. 이미지가. 맞아요. 노래나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영화 제목 네. 이미테이션입니다. 이미테이션 게임. 네. 왜 이미테이션 게임일까요? 이 영화는요.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3단계 부분으로 전개가 돼요. 네. 하나는 이제 고등학교 때 앨런 튜링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2차 대전 시절에 이제 비밀을 풀어내는 이 상황에서의 앨런 튜링의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 이제 말하자면 동성연애자다라고 몰려서 이제 경찰이 추조를 받는 이 앨런 튜링의 이 나이든 모습. 네. 이런 게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얘기를 잠깐 해요. 네. 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앨런 튜링이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어떤 일인데, 앨런 튜링은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요, 한 50년쯤 후에는 약한 강도의 인공지능은 나온대요. 말하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지식 산업에 해당되는 모든 노동은 다 대체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인공지능이라는 건 상상 속에서도 존재한 적이 없는 거였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때부터 인공지능이 만약 존재한다면 그럼 그게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을 할 텐데 그럼 이게 사람이냐 기기인지를 어떻게 알아내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물건을 상상한다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네. 문제 자기가 내고 문제를 자기가 푸는 거죠. 네. 이미테이션 게임은 그 문제를 구분할 수 있는 인간인지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질문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 영화의 주제인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한테 앨런 튜링은 나하고 다른 어쩌면 기계, 인공지능 또는 뭐 인간이 아닌 어떤 존재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튜링도 자기 자신이 내가 사람일까? 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데? 그런데 나한테 인간적인 질문 뭐가 있을까?라고 묻는 거죠. 모두가 다 앨런 튜링이 뭐 개이다 또는 뭐 천재다라는 이유만으로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다라고 몰아붙였는데 네.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게임을 통해서 앨런 튜링이 자문하고 있는 건 나하고 얘기해 보니까 어떠냐? 내가 사람 같지 않니? 라고 되묻는 거예요. 네. 나를 인간답게 대우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 제목으로서도 좀 많은 이야기를 담은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이승열의 시크릿 듣겠습니다. MBC FM for you. 푸른밤 종현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영화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영화는 사실 이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하고 짝을 이룰 수밖에 없는 영화여서 네. 그냥 뽑아왔어요. 교과서적으로. 뷰티풀 마인드입니다. 네. Beautiful Mind. 이 노래는 발음이 너무 좋잖아. 뷰티풀 마인드. 네. 뷰티풀 마인드. 뷰티풀 마인드. 네. 이 영화는 러셀 크로우가 나오죠. 네. 러셀 크로우가 나오면 일단 기본 이상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일단 뭐 최근에 한국도 방한하셨었고 이제 감독으로도 나서신 네. 당시 2001년도 영화인데요. 네. 러셀 크로우의 최고 전성기 때 영화예요. 사실 러셀 크로우가 맡기에는 지나치게 러셀 크로우가 마초적이고 남성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 영화에서 연기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감독은 론 하워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자 주인공은 저도 옛날에 참 좋아했는데 제니퍼 코넬리라고 하는 옛날 여배우가 나와요. 아주 고전적인 네. 배우죠. 네. 이 작품도
상당히 큰 인정을 받았던 걸로 아는데 아카데미 뭐 여러 부분에서 상을 네. 휩쓸었네요. 일단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네. 다 받았네요. 중요한 거. 사실은 아카데미가 가장 좋아할 만한 소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네. 이제 개인적인 풍파와 고초를 겪고 그걸 극복하고 인간 승리를 이루는 것은 아카데미가 좋아하고 미국이 좋아하며 그렇죠. 아메리칸 드림의 어떤 기본 모토잖아요. 네. 이런 걸 아주 좋아하는데요. 특히 그 뷰티풀 마인드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더 울림이 컸어요. 이것도 또 실화를 네. 다룬 거네요. 이제 이미테이션 게임은 공돌이 얘기였다면, 네. 뷰티풀 마인드는 이제 인문학자 얘기입니다. 경제학자 그래요? 얘기인데요. 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존 내시라는 인물이 있어요. 네. 그 우리한테 내시 균형이라고 되게 해서 유명한데요. 내시 그렇죠. 균형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저도 잘 몰라서 설명이 어렵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게 죄수의 균형 뭐 이런 얘기, 그 딜레마 같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결국은 이 당시에 이제 상황을 비유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당시에는 미소 냉전 체제였잖아요. 네. 저쪽에도 핵이 있고 이쪽에도 핵이 있어요. 그러면 양쪽 다 무서워서 쏠 수 없다. 네. 결국 상대방의 전력을 완벽하게 다 알 경우 그럴 경우 양쪽 다 모두가 다 파멸적인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다. 네. 이게 내시 균형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지금은 상식적인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저쪽의 소련이 언제 핵을 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 쏴야 한다라는 식의 사고 방식이 팽배했던 시절이고 네네. 이 당시에 존 내시라는 사람이 내시 균형이라는 이론을 발표하면서 아니다. 지금이 핵 균형 상황에 있다라는 걸 이론적으로 증명해냈던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이론화시켰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도 받은 건가요? 그렇죠. 사실 이게 경제학적으로도 상당히 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네. 사실은 각 국가 또는 국가 간의 이제 재정 거래나 또는 기업 간의 거래 있을 때도 내시 균형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적용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할 만큼의 훌륭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정신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질환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이 내시균형 이론을 발표한 아주 짧은 논문을 발표해서 학계의 스타가 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어느 단계부터 이 질병이 발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수렁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이 인물이 내시균형 이론을 발표해서 스타가 되고 이제 이 이론을 갖고 노벨상을 받는 건 아주 나중 일이긴 합니다만 네. 이게 20대 초반 얘기인데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이 사람은 인생 자체가 어떤 혼탁한 암흑 속에 갇혀 있었던 인물이에요.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었으나 네. 그러나 망상이 보이는 거죠. 정신분열증으로 네.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상당히 실제로 없을 것 같은 너무 영화 같은 삶을 살았네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영화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말이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이런 사람들이 또 모토가 되고 영화가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됐겠죠. 근데 사실은요, 네. 그 러셀 크로우가 연기한 그 내쉬는 이런 망상증 때문에 주변 사람들하고 거의 대화를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만들어낸 허구적 인물과 이 영화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만 허구적 인물과 계속 대화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과 이제 그 이미테이션 게임에 나오는 이제 앨런 튜링과의 결정적 차이점은 존 내시한테는 자신과 이제 여기 제목이 뷰티풀 마인드인 이유이기도 한데 자기 마음속에 갇혀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마인드, 그 마음속 바깥으로 나를 이어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제니퍼 코넬리가 연기한 이제 아내인데 네. 이 아내 덕분에 마지막까지 이제 세상과의 끈을 잃지 않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군요. 이 주인공도 소련 암호 해독 프로젝트에 또 투입이 된다고 하던데요. 사실 당시에는 이 배경도 역시 1940년대였고 네. 당시에는 거의 모든 국가적 두뇌, 그러니까 천재라고 하는 인물들은 이런 식의 어떤 암호 해독 또는 스파이 프로그램에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핵폭탄을 만드는 프로젝트들이 있었죠. 네. 당시에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과학자들, 오펜하이머니, 아인슈타인 같은 인물들이 참여하는데 그런 이유는 이게 국가적인 프로젝트였고 이게 또 세계 평화를 지키는 프로젝트라고 포장이 되어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천재들이 나서서 이 프로젝트에 이제 가담하지만 나중에 굉장히 많은 양심적 가책을 느끼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거미의 시크릿 듣고 오겠습니다.
거미의 시크릿 듣고 오셨습니다. 자,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하고 계시고요.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감독도 궁금해요. 감독은 론 하워드 감독이죠. 네. 우리한테는 아폴로 13? 휴스턴 우리한테 문제가 생겼어. 뭐 이런 대사로 유명하죠. 네. 아니면 신데렐라맨 아주 좋아하는 영화인데 러셀 크로우가 또 나오는 영화예요. 그렇죠. 이 영화를 연출하기도 했었고 옛날에는요. 네. 분노의 영유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전 참 좋아했던 영화예요. 영어로 You go and we go라고 하죠. 네가 위기에 처하면 우리 모두가 다 뛰어든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아주 유명했던 영화인데 네. 이런 론 하워드 감독의 특징은요. 장르 구분이 없어요. 여러 가지 장르.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건 인간의 내면적 드라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그 드라마를 영화로 풀어내는데 아주 장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폴로 13에서도 결국은 우주에 나갔는데 큰 위기에 처한 일군의 몇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고요. 네. 분노의 영유에선 결국은 아주 큰 화재에 처한 어떤 소방관들의 사투를 보여주는 것이고 네. 그리고 드라마를 보여주는 거죠. 신데렐라맨에서는 대공황이라고 하는 위기에 처한 한 가족을 그걸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도 역경이 있고 그 역경을 이겨내는 드라마를 보여주는 게 론 하워드의 장기인데 네. 이제 그렇다면 뷰티풀 마인드도 그 장르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어떤 천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천재는 자신의 천재성만큼이나 그 자신의 인생을 수렁으로 몰아가는 정신병이 있었고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남자를 지켜보고 도와주는 뭐 여자가 있고 물론 사실은 존 레시는 이건 뭐 루머이기도 하고 뭐 일부는 증명됐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역시나 동성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요? 사실은 인생이 복잡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안에서는 이제 어떤 한 여자와 지곤지순한 사랑을 나누는 걸로 그려집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게 있겠죠. 우리한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존 레시 같은 천재성을 갖고 태어나고 싶으냐. 하지만 그 천재성을 ഘ아먹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예를 들면 스티븐 호킹 같은 천재를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우주의 비밀을 알 만한 어마어마한 천재력, 지적 능력을 갖고 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뭘 원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그냥 수능 점수 잘 나올 정도의 천재력만 필요한 것이겠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우리는 우주의 진실까지 알 만큼의 천재력은 필요 없지만 어떤 천체적 재능, 어떤 재능은 항상 우리한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내쉬 같은 어떤 질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테이션 게임에 나오는 앨런 튜링처럼 사회한테는 절대로 이해받을 수 없는 자신의 존재 그 자체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는데 하나는 그래 평범하게 사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천재성이 이들이 고통을 통해서 남긴 그 성취 덕분에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기도 하죠. 우리가 갖고 노는 컴퓨터들 네. 튜링이 없었으면 만들 수 없었죠. 그렇죠. 하지만 튜링의 천재성뿐만 아니고 그의 고통이 없었으면 우린 갖고 놀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고통의 산물이라는 거죠. 네네. 내시 균형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경제학 교과서에서 흔히 배웁니다만 그리고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 알아버렸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그런 정신질환과 싸우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런 식의 어떤 삶의 진리를 얻을 수 없었겠죠. 우린 빚을 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네. 사람들한테. 하지만 우리 앞에 천재가 있으면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쟤 좀 이상해. 말이 안 통해. 그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이해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 천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모차르트 때부터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이기도 하겠죠. 네. 우리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 두 영화에서도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미테이션 게임에 이제 나왔던 게임을 비유하자면 앨런 튜링은 자신을 인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세상한테 이미테이션 게임을 제안하면서 나는 인간이잖아. 나한테 질문을 해봤더니 알 수 있지? 라고 대답해요. 하지만 그 순간에 그 질문을 하는 존재도 자신이 인간인지 되묻게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이라는 건 결국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때만 가장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인데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제가 가장 묵직하게 느꼈던 측면도 그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 묻고 싶었던 건 우리한테 되묻고 싶었던 거죠. 너희도 나를 사람으로 인간적으로 대우해달라. 그래야만 너희도 기계로 인정받지 않는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오늘 천재에 대한 두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여기서 미드나잇 스포일러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자님 보내드리면서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듣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기자님. 네.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들은 걱정 없이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 밤 이별 장면에서 음치라도 따라 부르게 만들고 몸치라도 들썩들썩 춤추게 만드는 반가운 90년대 노래들로 함께합니다. 90s but goodies. 웬을 붙어 다녀 무슨 공식이야 떠난 그 사람에게 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만나볼까요? 0425님 스트라토바리우스의 Forever요.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가사가 정말 최고예요. 푸른밤 가족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그 OST로 상당히 유명해서 한국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그런 곡이었는데 또 신청을 해주셨네요. 김소희님 쫑디 저 96년생인데 진우션에 빠졌어요. 진우션에 말해줘 틀어주세요. 틀어줄 것 같음 하셨습니다. 96년생이면 지금 이제 막 20 됐을 것 같은데 이제 20 됐겠네요. 그래요. 20살 된 거 일단 축하하고요. 토토가 보다가 진우션에 빠진 게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에 또 진우션의 앨범이 이번 연도에 나온다 안 나온다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던데 기대가 됩니다. 자, 신청곡 두 곡 들어볼까요? 스트라토바리우스의 Forever 그리고 진우션의 말해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I stand alone in the darkness. The winter. 나에게 말해줘 사실을 말해줘 정말 네 마음을 말해줘 널 사랑하는지 얼마만큼인지 정말 네 마음을 보여줘 넌 항상을 걷고 일생을 너의 마음대로만 생각하니 하리하니 너는 이제는 그만 난 네 걱정보다 더 큰 사랑인 거야 다짐을 잡고 받는 너의 의심 앞에서도 나 그렇게 몇 번씩이나 약속
스트라토바리우스의 Forever 그리고 진우션의 말해줘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90s but goodies 함께하고 계세요. 9048님 줄리엣의 기다려 늑대 듣고 싶네요. 이 노래 나온 시기가 97년인 걸 감안하면 신여성이라고 불러도 될 만한 가사가 인상적인 노래죠. 섹시한 스타일이 아닌 깜찍 터지는 유혹이랄까? 같은 여자인 저도 막 귀엽던데 남자분들은 좀 더 할 것 같아요. 쫑디도 이 노래 앙큼함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하셨습니다. 가사가 어떻길래 그러는 거죠? 근데 비교적 요즘 노래도 좀 자극적인 가사 뭐 독특한 가사가 참 많지만 90년대 가요들도 되게 독특한 가사 많은 것 같아요. 김건모 씨 노래들 가사 전체적으로 다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히트했던 노래들 보면 가사 평범한 가사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들은 독특한 걸 좋아하고 새로운 걸 반기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또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가사, 대중가요의 가사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자극적인 부분이 많이 표현되는 건 아닐까 싶네요. 0928님 윤상과 신해철의 프로젝트 그룹 노댄스의 기도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신해철 씨는 정말 많은 프로젝트 팀을 했었네요. 지금 다시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신해철 씨 개인의 프로젝트도 그렇고 또 팀으로 이룬 프로젝트도 그렇고 참 많은 프로젝트가 있었네요. 김유미님 015B의 이젠 안녕 신청합니다. 곧 졸업식을 앞둬서 그런지 이 노래가 듣고 싶어요. 내일 개학이라 기숙사에서 모여서 다 같이 푸른밤을 듣고 있네요. 유미, 세진, 영주, 민정, 하영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자 하셨습니다. 졸업식 앞두고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무언가를 나누는 기억들 여러분 다 있으시죠? 지금 유미님은 김유미님은 함께 푸른밤을 나누고 계시는군요. 저도 저도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식 이럴 땐 아니었지만 중학교 때 3학년 때 학교 축제 준비하면서 야 이번 연도가 마지막인 것 같아 라면서 밴드부 친구들과 함께 밴드실에서 막 밤새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이 순간이 너무 아쉽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다시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 즐겁고 그때만큼 내가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갈망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그때 사실 중학교 밴드부였거든요. 우리 팀이. 그래서 그렇게 연주를 잘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들 좋아하는 무대하는 걸 너무 즐기고 다 함께 이렇게 합주하는 걸 즐기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도 왠지 이제 중학교 졸업하면 함께 합주할 기회가 예전보다 현저하게 줄어드니까 그게 아쉬워서 또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맞춰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라기보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유미님도. 김서연님 저는 95년생이지만요. 97년에 나온 터보의 회상 듣고 싶어요. 제가 7년 전에 한 달 동안 필리핀에서 홈스테이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돌봐주시던 이모 차에서 나오던 노래였어요. 멜로디도 좋고 가사가 예뻐서 빠져들었었죠 하셨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또 다시 들으신 거겠죠. 서연님은 7년 전에 라고 하셨으니까 2000년도 넘어서니까 2005년도 넘어서 들으신 거니까 그래요. 필리핀에서 지내시면서 좀 한국의 문화 같은 걸 그런 식으로 많이 접하셨겠네요. 음악이나 사실 방송 같은 거는 좀 녹화 후에 또 넘어가는데 시간이 또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방송은 그렇게 실시간으로 접하기 힘든데 음악은 그것보다는 빨리 접할 수 있긴 하잖아요. 그래요. 한동주님 시스코의 Incomplete 신청합니다. 무엇보다 쫑디가 라디오에서 부른 영상을 보고 반했어요 하셨습니다. 제가 데뷔 초에 이 노래를 라디오에서 불렀어요. Incomplete라는 이 노래는 제가 연습생 시절에 대부분의 연습생이 연습했던 곡 중 한 곡이 아닐까 싶어요. 한국에서도 유명하기도 했지만
휘성 씨 그리고 또 많은 가수분들이 커버한 영상들이 많이 돌기 시작하면서 연습생들에게 거의 필수 연습곡이 되었죠. 시스코 노래 너무 잘해요. 흑인 필 충만한 그런 가수입니다. 자, 노래 들어볼까요? 노래는요, 노댄스의 기도 그리고 시스코의 Incomplete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나를 절망의 바다 끝까지 떨어지게 하소서. Oh yeah. Listen, bright lights, fancy restaurants, everything in this world that'll make it want. Got a bank account bigger than the law should allow. Still alone now. 노댄스의 기도 그리고 시스코의 Incomplete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90s but goodies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현아님,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 신청합니다. 중학교 수련회 때 아침 기상송, 점심 식사 알림송, 저녁 취침송으로 이 노래를 주구장창 틀어줘서 가사를 달달 외웠던 기억이 있네요 하셨습니다. 수련회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이 유리상자라는 팀이랑. 그리고 노래 제목도 아름다운 세상이야. 와, 수련회 때는 이런 뭐랄까 맑고 밝은 걸 배워야죠. 저도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진짜 고생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 나는 것 같은데, 친구들하고 같이 가는 것도 뭐 좋고 하지만 저는 뭐 유스 호스텔이라고 하나요? 이게 다 함께 묵는, 거기서 막 이렇게, 전 남자 중학교를 나갔거든요. 막 자는데 와, 교관 선생님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일부러 시끄럽게 구는지 괜히 들어오게 해가지고 누구야? 이 소리 한번 들으려고. 왜 그랬는지 몰라요. 진짜 왜 그랬지? 제가 그런 건 또 아니고 그냥 저도 그 상황에 왠지 야 그러지 마 이러지 않아. 그냥 킥킥대면서 웃고 막 나가서 괜히 혼나는 것도 추억이 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남경희님, 투투의 황혜영 씨가 결성했던 듀오죠. 오락실의 후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황혜영 씨가 듀오도 결성을 하셨었군요. 오락실이라는 팀으로 활동도 하셨었군요. 박정민님, 김원준의 쇼 신청해요. 뭔가 신나는 곡 듣고 싶네요. 희망을 북돋으려는 가사 때문에 애청곡이에요 하셨습니다. 쇼 끝은 없는 거야, 이 노래죠. 그 김원준 씨는 정말 수려한 외모에 멋진 또 작곡 실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전에 저희 회사에 관련된 직원분하고 김원준 씨랑 친분이 있으신 거예요. 막 그러면서 야, 종현아, 너도 나중에 꼭 곡도 쓰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김원준 씨 같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연습생 이후에 좀 데뷔하고 한 1년 정도 안 됐을 때, 안팎일 때. 저도 사실 그때 김원준 씨를 알고 있고 또 좋아하고 막 그랬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갑자기 또 나네요. 김경희님,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방학 동안 학교 보충하면서 국어 선생님께서 들려주셨는데 감정이입이 돼서 수업 시간에 울었던 기억이 나요. 진짜 명곡 짱짱 하셨습니다. 이 노래는 또 푸른밤에서 여러 번 또 소개를 해드렸죠. 가사 얘기도 참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소개해드릴 때면. 김광석 씨는 가사 한 줄 한 줄이 다 시인 것 같습니다.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또 어떻게 이렇게 가사를 잘 썼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노래 두 곡 들어볼까요?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오락실의 후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슬픈 영화를 볼 때면 눈가에 가득 고인 눈물은 애써 참아냈던 날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오락실의 후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 오락실의 후 이 노래는 노래를 딱 들으니까 느낌 빡 오네요. 이 노래 역시 그 90s but goodies에서는 이렇게 가수랑 노래 제목만 딱 소개를 드리면 긴가민가 하다가 노래를 딱 들으면 이 노래 맞아 그때 하면서 좀 추억에 더 잠기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들 만나볼까요? 권보배님, 90년대 인기 스타였던 류시원 씨가 출연했던 순수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 OST 곡들 중에서 류시원 씨가 엄정화 씨와 함께 듀엣으로 불렀던 노래 I Need You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와, 그 순수라는 드라마를 출연하면서 또 OST도 부르신 거죠? 류시원 씨는 사실 90년대 가수로서도 상당히 큰 인기를 끄셨잖아요. 요즘에는 이런 배우, 이런 가수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 배우 활동과 가수 활동 이렇게 동시에 막 병행하면서 흥행을 함께 막 이렇게 이어나가는, 요즘엔 대부분 배우 하시는 분들은 배우 쭉 하시다가 OST나 이런 부분을 잠깐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는 것 같고, 가수 하시는 분들도 같이 하긴 하지만 뭔가 이 OST로 이렇게 참여해서 막 대박 나고 그런 경우가 요즘에 보기 좀 드물잖아요. 90년대는 훨씬 좀 뭐랄까 그런 모습들을 보는 시각 자체가 좀 더 열려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갑자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천다연님, 인유의 독립선언 신청합니다. 처음에 제목만 들었을 땐 부모님한테 독립하겠다고 선언하는 노래인 줄 알았더니 가사는 자취하고 1절 상관없는 노래더라고요. 자취생을 위한 노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래도 노래 들을 때마다 자꾸 절 힙합 걸음으로 걷게 만드는 바람에 신청곡으로 적어봐요 하셨습니다. 근데 이 독립선언이라는 제목이 힙합이랑 너무 잘 어울리긴 하네요. 인유의 노래. 그 제목이랑 가사랑 좀 다를 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 제목을 딱 들었을 때 무슨 내용이겠구나 대충 예상을 하거나 좀 머리로 그려보잖아요. 근데 내가 그렸던 그림과 좀 다른 전개 방식이 이어지면 좀 신선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곡을 이렇게 쓸 때도 좀 노리지 않았을까요? 그런 부분을. 박종희님, 인천 부평 사는 박종인입니다. 자기 전에 듣고 싶은 곡이 있네요. 고등학생 때 들었던 듀스의 굴레를 벗어나. 그 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다라고 하시면 지금 나이가 한 30쯤 되셨을 것 같은데, 요즘에 또 듀스 그랑 상당히 비슷한 팀이 있어요. 원펀치라는 팀이 나왔는데 그 용감한 형제가 프로듀싱하고 이현도 씨가 또 함께 많은 걸 작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선한 거예요. 그게 듀스 같거든요. 정말로 곡도 상당히 그 듀스, 서태지와 아이들 좀 그런 힙한 느낌이 많이 나면서 좀 상당히 어떻게 보면 90년대 느낌이 나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엄청나게 신선해요. 그게 요즘에 무대에서 보기에는 가요 시장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또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오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피부로 느꼈습니다. 듀스 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났어요. 홍재선님, 안상수의 영원히 내게요. 쌍둥이 형제 듀오 수와 진의 멤버 안상수 씨의 데뷔 앨범에 실려있는 노래인데
따뜻하고 좋은 발라드예요. 브라이언 아담스의 목소리를 연상하게 하는 감성적인 샤우팅 창법과 애절하고 슬픈 노랫말이 계속 뇌리를 스치게 하는 노래네요 하셨습니다. 그 쌍둥이 그리고 형제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참 드물잖아요. 근데 얼마나 또 신날까요? 가족이 함께 이렇게 뭐 음악을 함께 만들고 또 제가 안 해봐서 신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가족이어서 더 힘들려나? 어쨌건 일을 함께 하는 거니까. 어쨌건 근데 이런 상황들이 되게 영화 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같이 태어났는데 심지어 같은 또 직업을 택하고 같이 또 꿈을 향해 걸어간다는 것도 멋지고요. 노래 들어볼까요? 노래는요. 인유의 독립선언 그리고 안상수의 영원히 내게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처음부터 미안하게 태어났던 왜 구차하게 이제 와서 그 말로 여러 말로 변변하지 말로 Listen to me baby This is what I'm saying You better love me the way I am 이 넓은 세상에 날 위한 건 너 하나였어. 인유의 독립선언 그리고 안상수의 영원히 내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이하경님 포플레이의 발리 런 신청해요. 요즘에 음악 들으면서 생각하는 건데 90년대는 정말 대중음악의 변혁과 융합의 시대였네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뭐랄까 장르적인 벽이 많이 허물어지고 사실 언제나 뭐 10년을 좀 이렇게 두고서 본다면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 딱 보면 사실 대부분 이렇게 넘어올 때마다 장르가 많이 허물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90년대는 뭐랄까 지금 2000년대, 2010년대에 보기에 많은 오마주를 할 수 있는 융합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장르적인 벽이 많이 더 허물어지고 지금 또 70년대, 뭐 80년대 이런 음악들을 지금 대중가요에 좀 오마주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90년대 음악들은 좀 이제는 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더 친절하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포플레이의 발리 런 듣겠습니다. 이 곡은 연주곡입니다. 오랜만에 들어드리네요. 오늘 방백 우리는 우리의 자부심을 위해 그의 집을 무너뜨렸네. 불태우고 그를 그곳에서 추방했네. 우리는 우리의 허영을 위해 그의 집을 물에 담갔네. 그는 슬픔에 잠기고 우리는 홍수를 맞게 되었지. 세상 모두 알게 되었지. 바람이 말했네. 다음 차례는 너희야. 태양이 말했지. 너희를 날려버리겠지. 바다가 말했지. 너희를 삼켜버리겠어. 구름이 말했네. 절망이란 안개를 주겠어. 아직 늦지 않았다고 내게 말해줘. 뭔가 할 일이 남아있을 거라고.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내게 말해줘. 제발.
타루의 비버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훼손한 게 벌써 오래된 일이죠. 최근에 수많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들은 대부분 우리 인간들의 무분별한 난개발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인간도 이 지구 위에 살고 있는 하나의 생명의 종류잖아요. 생명의 종류가 하나씩 사라지고 생태계가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파괴된다면 우리 인간들도 결국 차례가 다가올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요. 그렇다면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끝곡 타루의 비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